내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떤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교연의 정승환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저희 법인에서 최근 보이스피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데 구속을 면하도록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 그 범죄에 이렇게 연루시키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계속 발전하고 있어서 오늘은 구체적 사안도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 방식에 대해서도 좀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변호사님,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사안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사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그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그리고 건설회사의 담당자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설회사의 당연히 담당자인 줄 알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취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건설회사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경매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주변을 사진을 찍는 일을 했었는데, 이제 경매 물건을 보지 않는 날에 갑자기 다른 일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다른 일을 하게 된 거는 현금 또는 수표를 수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 건설회사 인사 담당자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었던 거죠. 결국 보이스피싱의 인출책을 맡았던 다른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되면서 저희 피의자도 현장에서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런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장실질심사의 진행 절차를 궁금해하십니다. 그 체포된 피의자와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 어떻게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영장이 발부돼서 체포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구인 절차 필요가 없이 검사가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하게 되고요. 법원에서는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까지는 적어도 신문을 마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 신문을 위해서 법원에 오도록 하는 구인 절차가 필요한데요. 구인 절차를 위해서 법원에서는 이제 어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 영장에 의해서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꼭 영장이 발부되지 않아도 수사기관하고 조율을 해서 자발적으로 출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 구인을 위한 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논란도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지금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때 발부된 구인 영장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기일을 저희가 진행함에 있어서 적어도 유효기간 내에서는 신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의 기일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범위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 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영장실질심사의 경우에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야 될까요? 영장실질심사는 이제 필수적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는 사건입니다. 만약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때는 이제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나 어쨌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맞습니다. 사건이네요. 네. 변호사님, 그럼 오늘 소개한 사건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금요일 날에 이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가족들을 통해서 토요일 날에 긴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미 체포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48시간 이내에 영장이 청구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피의자에 대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이제 경찰 조사 입회가 이루어졌고, 진행을 해보니 이것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문기일 통지 없이도 영장 청구를 예정하고 주말에 실질심사에 대한 준비를 진행했던 사건이고요. 역시 예상대로 검사는 바로 영장을 청구했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신문기일이 진행됐던 사건입니다. 일단은 저도 충분한 접견을 하지는 못한 상태였었는데 피해자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래서 조사 진행 과정에서 저도 좀 살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입회를 하다 보면은 그 수사기관에서 무엇을 쟁점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파악하고, 또 피의자가 불필요한 얘기를 또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하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조사가 진행됐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영장이 이제 발부 여부가 법원에서 이제 판단되는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발부 여부가 결정되나요? 구속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할 상황으로는 첫 번째는 이제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우리가 이걸 흔히 이제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피해자 또는 이제 중요한 참고인들에 대한 위해 우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이제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영장실질심사 준비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실질심사 준비를 상당히 여러 차례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데요. 매번 할 때마다 느끼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비할 시간들이 좀 있는데요. 이미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없고 이미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유리한 자료를 변호인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으로서는 어떤 자료 확보의 한계도 있고 시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긴박하게 진행을 해야 되고 없는 자료 속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압박이 있죠. 그럼 변호사님, 우리가 결국 이 사건 성공했잖아요. 네. 이 사건을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되게 유효적절하게 했던 변론이 있을 텐데요. 어떤 것이었죠? 일단은 그 피의자가 구직 사이트에 올렸던 이제 이력서를 찾아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이 피의자가 구직 과정에 있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피의자가 이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을 듣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사실이 있어서 저희가 그 근로계약서도 이제 같이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직 이후에 가족들과 나눈 뭐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 같은 것들을 저희가 냈고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억울함,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제 자녀들의 진술서를 또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 몰랐다라는 것은 우리 내심에 있는 거기 때문에 참 입증하기가 힘들잖아요. 그 입증을 위해서 만약 정말 내가 믿었다면은 그때 당시에 진정으로 내가 구직을 했다는 것을 주변에 얘기할 수가 있었을 거고, 저희 사안에서도 아들에게 내가 어디에 이제 취업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뭐 문자로 나눴던 자료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가담했다라는 근거로서 저희가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이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인출책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무죄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횟수가 많지 않고 또 이렇게 정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오고도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면 예전에는 무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웠던 반면에 정말 그런 근거들만 마련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는 또 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 보이스피싱에 이렇게 가담시켰던 유형 중에는 그 고액 알바로 유인했던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 지급하겠다는 급여 자체가 피의자가 예전에 본인이 받았던 급여 수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고액의 급여에 유인됐던 사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돌이켜보면 일단 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저희 변호사님께서 이제 토요일에 조사 입회를 굉장히 장시간 입회를 하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주말에 나와서 이제 같이 이제 의견서를 작성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실질심사가 일어나면서 같이 이제 영장 실질심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었는데, 그때 이제 변호사님께서 굉장히 감동적인 최후 변론을 하셨고. 저 울었나요? 이제 최근론을 하시면서 이제 울먹울먹 하시기는 절대 그러진 않았습니다. 절대 프로답게 울음 끝까지 참으셨고 따뜻한 변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좋은 결과를 얻었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저희가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도 또 변호인들은 절대 이게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또 그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재판부에서 고민이 많았었는지 이 사건은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영장기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야간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아무리 연락을 해도 법원에 연락이 닿지 않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답변만 들어서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당사자가 나오면서 연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목이 메이고 저는 더 메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법인 식구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저도 소식을 듣자마자 다 연락을 했을 때 막 다들 이렇게 마음이 먹먹했던 그런 기억이 있죠. 굉장히 변호사로서는 보람된 사건이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보람됐었어요. 왜냐하면 상당히 형편이 어려웠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이었는데 마지막에 어쨌든 내가 일을 해야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가족들도 너무 안타까워했었고, 저희로서는 이런 사안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을 정말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본인 정말 억울해했었고, 어떻게 하든 불구속 상태로, 물론 재판 과정은 아직 남아있지만 불구속 상태로 진행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도 확률적으로는 매우 떨어졌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던 사건이죠.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를 대리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졌는데요. 오늘 말씀드렸던 사안도 요즘에 약간 트렌드처럼 상당히 많아진 사안인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다들 보이스피싱 범죄는 뭐 경찰청이나 어디 검찰청에 전화해서 뭐 돈 보내는 것만 안 보내면 되는 그런 사례로만 알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어떤 범죄에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비슷한 사건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 법무법인 교연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하시면 최대한 저희가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